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을이 와서 옷장도 정리할 겸 긴팔을 꺼내면서 벌써 올해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꿈과 관련된 신기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딸을 구한 엄마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40살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 듣다가 시댁과의 기막힌 에피소드를 저도 한번 꺼내보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쭉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구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알뜰살뜰 꾸리시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당연히 외벌이 공무원 집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성실하게 월급을 어머니께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와 남동생, 엄마, 아빠, 우리 네 식구는 화목하게 잘 살아왔어요. 다만 자라면서 아쉬웠던 점은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언니보다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여동생이 있어서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을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죠. 남동생은 너무 말이 없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는 제 생활에 나름 만족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제 진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이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 막상 고3이 되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제 스스로 학교를 벗어나 제 삶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으로 느껴졌죠. 그러다 문득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시고 저녁 6시에 퇴근하시며 시계추처럼 하루를 쌓아오신 아버지의 성실함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저도 하루하루 그렇게 일상을 쌓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제 작은 힘이 남아 보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요즘 말하는 인서울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수영아,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지? 혹시 경찰 공무원은 어떠니? 네? 경찰 공무원이요? 어때? 평소에 리더십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면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니? 경찰. 저는 경찰도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체육 시간에 주장을 맡아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적도 있었고 경찰에 대한 로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길이 꽤 저한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경찰 행정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꿈을 품고 대학을 가자 고등학교보다 더 타이트한 스케줄이 기다리더라고요. 대학교 수업을 다니면서 저는 20살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 인근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저와 동갑내기 20살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정이 들어서 군대 갈 때 격려도 해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하다 보니 군대 제대하기 전에 우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해 있었어요. 군대 복학해서는 그 사람도 저도 한참 취업 준비로 바빴고 30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각각 경찰과 은행원이 되어 사회에서 어엿한 한 몫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직장이 확신해지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연회장이 있고 개별 룸이 있는 인근에서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특히 돼지 양념갈비가 맛있는 집이었죠. 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멋들어진 자켓도 걸치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친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그 나이 연배의 평범한 인상이셨고 저를 보고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아가씨가 너무 곱다며 그래 경찰을 한다고 들었는데 일이 험하지는 않냐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주로 행정 업무가 많아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아파트 상가에서 국수집을 운영하셨는데 다음에 국수 먹으러 오라고 살갑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에게 호의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긴장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친의 가족분들을 보고 나니
아, 이 집에 시집가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인상도 좋으시고 푸근하신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1년여의 시간을 더 연인으로 보냈어요. 남친도 직장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바쁘게 보냈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있는 것이 못마땅하셨는지 양가 부모님들이 계속 둘 다 직장도 안정되어 있는데 그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서로 잘 맞고 그런데 괜히 시간만 끌면 틀어질 수도 있다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등살에 우리는 30대가 되고 막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결혼 후 1년쯤 지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태교를 하고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어요. 말로만 듣던 출산의 고통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무통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지막에 힘을 잘 주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기도 나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수술한다고 해, 그냥. 응? 사모님의 경우는 수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쌤도 수술을 권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수술 동의를 망설이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아기한테 자연분만이 좋다는데 조금만 더 힘줘보면 안 될까요? 네?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힘줘보시고 간호사가 올라가서 누를 겁니다. 한 번만 기계식 분만 시도를 해볼게요. 갑자기 산소호흡줄을 끼고 있는 제 위로 간호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갈비뼈 부분에서 아래로 쑥 나고 제 배를 힘껏 누르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쌤은 마치 뚫어뻥같이 생긴 걸로 아기 머리를 붙여 아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우리 아기는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남편이 수술을 망설이는 것이 좀 섭섭했어서 저는 지나가듯이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아까 왜 수술 동의하는 거 망설였던 거야? 아, 그게 실은 엄마가 점을 보시는 용한 점집이 있는데 우리 아기가 자연분만하고 수술을 할 때 팔자가 많이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분만해야 된다고 했나 봐. 아기한테 수술해서 태어나면 되게 안 좋다고. 그래서 그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저는 점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쟁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아파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되었는데도 수술을 망설였다고 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맹신하는 점집이 있다는 것도 좀 마음에 많이 걸렸고요. 왜 무당 말을 너무 믿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게 앞으로 살면서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때문에 저는 희한한 것들을 해야 했어요. 대출을 잔뜩 끼고 결혼 3년 차에 집을 샀는데 어머님이 또 그 점집에 가서 들은 대로 처음 집에 들어갈 때 동전을 동서남북으로 던지고 한 번씩 절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런 이상한 의식도 해야 했고 또 아기 이름을 지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짓고 싶은 이름을 짓지도 못하고 점쟁이가 말한 이름 중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머님의 맹신은 강력했어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 점집에 가는 게 연례 행사이셨고 집안에 어떤 우환이라도 있으면 점괘에 무조건 의존하시더군요. 성당을 꾸준히 가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 천주교 재단학교를 나와 세례를 받은 저로서는 마음속에 항상 천주교 신자라는 생각을 품고 있기에 더욱이 어머님의 그런 행동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저는 적당히 어머님이 꼭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신용이나마 하고 어지간하면 점집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 지 1년쯤 되었다는데 여자친구 직업이 의사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직업 좋은 며느리가 너무 흠족하셔서 싱글벙글 웃으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것이니까요. 저도 의사 동서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시댁의 동서가 인사로 오던 날 저와 신랑도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예비 동서가 인사로 온다고 저를 일찌감치 불러 음식을 하셨는데 무슨 잔칫날도 아니고 잡채에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 동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머님은 들떠계셨죠. 예, 직업이 의사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겠지? 내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하면 어떡하지? 맛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어머님, 며느리 들어오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보통 며느리가 아니잖니, 의사잖아. 우리 집에서 변변히 결혼할 때 재산을 뚝 떼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겠다고 해주니 얼마나 고맙니?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아주 팔자가 폈어. 이 애랑 결혼하고 애만 하나 낳으면 그 후로는 인생이 아주 그냥 탄탄대로라고 김도사가 그러더구나. 김도사는 어머님이 맹신하는 그 무당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쩐지 오늘은 무당 이야기를 안 하신다 했는데 드디어 또 등장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더 여쭤보았죠. 그럼 어머님, 저는 둘째를 내년에 낳는 게 좋대요? 그래, 너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아기를 가져서 내년에 둘째를 낳으면 좋다고 하더구나. 그러면 그 둘째가 커서 너희 부부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구나. 도련님은 오늘 오시는 분과 결혼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 결혼하고 5년 안에 아기를 꼭 가져서 출산하면 이혼하지 않고 100년 해로한다고 했어. 김도사가 얼마나 용한지 그동안 못 맞춘 게 없다고. 그렇게 너희와 둘째네 앞길 좋게 만들어주고 나면 나는 이번 생에 내 할도리는 다 한 거라고. 그 후부터는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하더구나. 저는 무슨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듯한 어머님의 비장한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점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맹신할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전을 뒤집고 나무를 붙이고 난리 부르스를 춘 다음 드디어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어서 와요. 실례하겠습니다. 등장한 동서는 호리호리한 몸에 의사다운 지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의사라고 하니 그런지 몰라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만남이라 그런지 동서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그저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산부인과로 전공을 택했다는 동서는 자신도 얼른 아기를 낳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결혼 준비와 관련한 비용 문제 같은 것은 부모님들 신경 쓸 것도 없이 도련님과 둘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돈도 필요 없다고 하니 좋아 죽으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김도사가 올해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다며 기뻐했고 남편은 어떻게 동생 녀석이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나 신기하며 온 가족이 마치 무슨 로또를 맞은 듯 기뻐했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 덕을 얼마나 보려고 저렇게 좋아하나. 시댁의 속물적인 반응에 어이가 없었지만 뭐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었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래 동서이니 그냥 지나치게 버릇없지만 않으면 같은 며느리 처지로 그닥 제가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은 집에 인사 온 지 6개월 만에 후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안 행사들에서 저는 동서와 좀 교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동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위주의 생각이 아주 컸고 자기의 생활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뭐랄까? 이기주의는 아닌데 개인주의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상식에 대한 생각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김도사 맹신에 대해서 저는 살짝 동서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동서는 다른 종교가 없기도 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자기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그 부분이 어머니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동서는 어머니와 친해져 보겠다고 같이 점집에까지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있잖아요. 진짜 그 김도사님이 제가 의사 공부할 때 시험 한 번 망친 것까지 다 맞추더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하시죠. 어쩜 그렇게 쪽집게 같은지 진짜 신기해요. 재미있던데요? 다음에 다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사실 어머님이 저한테도 김도사에게 같이 가보자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천주교이고 그런 것을 워낙 믿지 않기에 따라가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잘 안 믿어서. 한번 가보시면 완전 놀라실 건데? 아휴, 아쉽네요. 근데 동서는 의사인데도 그런 걸 믿어?
의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학자이지만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우리 집안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저와 어머니 사이에 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최초로 김도사의 말을 어기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올해 안에 아기를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당시 허리가 무척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째 가지기를 잠정 포기했어요. 제 결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죠. 첫째야, 내가 둘째를 꼭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니? 어머님, 아시다시피 제가 11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아직도 너무 아파요. 애가 보치서 좀 안아주기라도 하면 온 다리가 저릿저릿해서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제 몸 완전히 아작나는 일인데. 그래도 김도사가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니? 그게 너희들한테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못 가져요, 어머니. 죄송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도 맞고 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데 무슨 아기를 가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이야기한 김도사의 말을 처음 어겼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 푸근한 인상은 어머니 말을 잘 들을 때뿐이었어요. 제가 김도사의 말을 한번 어기자 어머니께서는 그 후로 제 욕을 하시며 계속 화를 내시고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아기를 꼭 가져야 한다던 그 해를 넘기고 1년이 더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화살이 동서를 향했죠. 김도사가 이번에는 동서에게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 늦어도 3년 안에는 가져야 하지만 가정이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안 그래도 아기를 가지려고 했다며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동서는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적극적으로 난임 시술을 받고 임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는 몸인 것 같았어요. 몇 번의 시험관 시술에서 실패를 하고 또 몇 차례 계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서는 한 번은 너무 힘들다며 저에게 부럽다고 하더군요. 어버이날이라 함께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정원이 있는 식당인지라 저는 밥을 다 먹고 놀고 싶다고 보채는 아이를 식당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웃고 있는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형님이 제일 부러워요. 응? 동서가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조카도 너무 귀엽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냥 아기를 가지고 낳고 키우고 있는 형님이 너무 부러워요. 요즘 병원에서 임신한 환자들만 보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쳐다본다니까요. 너무 부러워서요. 동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아기는 하늘이 점지하는 거라고 하잖아. 형님, 저는 살면서 제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대부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임신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동서가 그렇게 임신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을 즈음 저에게도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은 일이었어요. 어느 날 바로 밑에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왜? 무슨 일이야? 아, 왜 그래? 말을 좀 해봐. 엄마가 위암이래. 위암. 뭐?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는 병원에 다녀왔는지 약봉지와 망연자실 앉아있는 제 동생의 모습, 그리고 방에 들어가 누워 계신 엄마가 있었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병원을 여러 군데 가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군데 큰 병원을 다녔지만 모두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좀 진행이 된 상태라고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저 시집 보내고 손주 커서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저는 한동안 엄마를 돌보는데 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좋다는 것을 구해서 드리고 수시로 집에 들러 먹을 것을 챙기고 병원 갈 때마다 모시고 갔죠. 그런데 하루는 시댁 가게에 들렀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요새 바쁘니? 한 번씩 나와서 가게 일도 돕고 하더니. 어머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아, 그거라면 들었다. 편찮으시다고? 그런데 뭐 요새 세상에 암이 흔하잖니. 별일이야 있으시겠니? 네? 아니, 가게 일도 좀 돕고 아기 돌보는 데 신경 써야지.
하루 종일 친정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래서 말이다. 엄연히 출가 외인인데 안 그러냐? 저는 어머니의 말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지만 어른인지라 같이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말없이 못 들은 걸로 하자고 속으로 되뇌이며 참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본 남편이 와서 저에게 오늘은 그만 가라고 하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저를 붙잡고 나가는 남편도 그 순간 너무 미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런 막말하는데 어떻게 나만 끌고 나올 수가 있어? 자기야, 기분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당신 어머니가 뭐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장모님이 많이 심각한지는 잘 모르셔서 그래. 가벼운 암들도 많잖아. 그런 걸 줄 아시는 거야. 좋게 생각하자. 응?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픈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미안해, 자기야. 섭섭한 마음 이해해. 내가 사과할게. 응? 저는 간신히 섭섭한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의 사과를 받았죠. 엄마는 완전 말기는 아니었지만 후기에 해당했고 이미 전이가 조금 되어 있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 당일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더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의사가 밖으로 나와서 저에게 그러는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하기가 힘들다고요. 아무래도 수술 없이 항암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는 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친정의 형편은 안 좋아졌어요. 당장 남동생도 아직 대학생이었고 돈이 빠듯한 상황이었죠.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일단 아빠에게 드렸어요. 결혼하면서 가지고 갔던 돈이었죠. 급한 병원비 이걸로 일단 쓰고 생활비에도 보태라고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이런 돈을 내가 너한테 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도 아빠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엄마는 꼭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빠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하지 못하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머리도 빠지는 엄마를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져 갔습니다. 항상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머릿결 관리가 중요하다며 신경 쓰시던 엄마였는데 머리숱이 거의 없어지자 항상 모자를 쓰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저는 엄마 병문안을 다녀오는 날이면 그렇게 지하철 화장실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 줄이야. 저는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엄마는 급속히 안 좋아지셨어요. 나날이 쇠꼬챙이처럼 말라가고 식사도 편하게 하시지 못했죠. 저는 엄마를 생각하며 울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댁과 남편이 뭐라 하든 안중에도 없었어요. 내 부모, 배 아파 저를 낳고 키우고 돌봐준 엄마가 지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고 오직 엄마 생각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넋을 놓은 채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한의원에 데리고 가더군요. 어머니, 한의원은 왜 가는 거예요? 둘째 아기 잘 들어서라고 보약 한 제 지으려고 한다. 네? 내가 점집에 가서 점괘를 보니까 말이다. 둘째가 빨리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구나. 네가 아기를 안 가지는 바람에 우리 집안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있대. 그래서 둘째가 아기를 가져야 그 기운이 돌아온다고.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아기라는구나. 그래서 둘째 몸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한약 지으러 간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정신이 아니에요. 김도사가 그랬어. 꼭 너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야 너한테도 좋고 둘째한테도 좋다고 말이야.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차피 곧 가실 양반한테 그렇게 마음 쓰고 힘들어하면 뭐하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계시다고요. 사과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지르는 제가 창피했던지 저를 끌고 한의원 밖으로 나와 화를 내셨어요. 아니 그러면 네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친정 부모에 미쳐서 있는 너를 언제까지 내가 봐주니? 제 할 일이 뭔데 그러시는 거예요? 뭐긴
결혼했으면 그 집안이 잘 되도록 힘써야지. 집에서 밥만 축내고 친정 쏘다니는 게 네 할 일인 줄 알았니? 어느 정도 끝해야 넘어가지. 누구나 집에 아픈 환자 한 명쯤은 있어. 왜 이렇게 유난이야? 탁.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당신 엄마 뿌리치고 가버렸다며?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저에게 따지고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 오늘도 엄마 병실에 갔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있는 날이란 말이야. 근데 동서 한약 짓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가시냐고.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신데? 아니, 나이 든 양반이 점을 좋아하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좀 믿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도 노인 비위 좀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좋게 좋게 말씀드리면 안 돼? 왜 집안을 시끄럽게 분란을 만들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분란을 만든 거라고?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저도 남편에게 질세라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따구니를 쓰며 대들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옆방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친정엄마가 아프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정말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가 이렇게까지 아프다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정말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친정엄마 때문에 시댁과 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촌동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작은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노총각으로 집안 어른들이 장가를 못 가면 어찌하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던 사촌이 장가를 가게 된 것이었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큰 경사라는 듯 당연하게 모두가 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필 결혼식 장소가 제주도였습니다. 스몰 웨딩으로 제주도 레스토랑을 빌려서 하루 종일 식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저는 엄마도 돌봐야 하고 한두 시간이면 몰라도 하루 종일 빼서 제주도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제가 인간이냐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금 중내사내 하는데 내가 그 결혼식을 꼭 가야 돼? 그냥 당신 사촌동생 결혼식일 뿐이잖아.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올 집안에 오랜만에 있는 결혼식이고 모든 친척들이 다 올 텐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행사에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왜 꼭 가야 하는데? 됐다. 말을 말자. 인간 같지도 않다. 넌 무슨 인간 말종이냐? 그렇게 남편은 시댁의 사촌 결혼식이 무슨 안 가면 죽는 행사라도 되는 양 말도 안 되는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프고 시댁에서는 날이 갈수록 저를 몰아세우고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신공격을 하는 그 말투들이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떠올랐어요. 뻑하면 친정엄마가 아파서 신경 쓰이게 한다느니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시어머니는 함부로 말하는 정도가 나날이 심해졌어요. 시부모도 부모라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신랑도 처음에는 양쪽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힘들다며 이제 친정일 그만 신경 쓰고 남동생에게 엄마 챙기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냥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고 말았죠. 그러는 와중에 엄마는 나날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러 가는 날이면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항상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의사가 한 번은 비급여 신약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직 보험 처리는 안 되지만 좋은 항암제가 있는데 기존 항암제가 부작용이 심하고 몸 전체에 탈모를 유발한다든지 밥을 잘 못 먹게 된다든지 하는 힘든 점이 있는 반면에 암세포만 찾아서 없애는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있다고 그걸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경과가 좋을 거라고요. 문제는 그 치료 자체가 비급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하늘에서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뭐라도 해서 엄마가 살 수 있다면 가릴 게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돈이 있냐고 급하게 물어봤지만 동생은 생활비 때문에 알바비도 몇 달째 미리 가불하고 있다며 도저히 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도저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만들 길이 없다고. 제가 모아둔 돈도 저번에 생활비로 쓰시라고 아빠를 드렸고 저는 결국 의사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에게 만나서 커피나 한잔하자고 했더니 동서는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신이 일하는 병원 앞 커피숍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동서, 잘 지냈어? 여기 아이스 라떼가 맛있는데 그거 시키지 그랬어. 아, 그냥 커피나 한동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커피 요새 안 마셔? 실은 형님,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동서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와, 너무 축하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잖아. 너무 축하해, 진짜. 저는 엄마의 간병으로 지쳐있던 중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저 역시 동서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동서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저를 보더니 그런데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냐고 묻더군요. 동서, 실은 우리 엄마 아픈 거 알고 있지? 네, 위암이시라고. 좀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써보고 싶은 약이 있는데 그게 비급여라 너무 비싸서 돈이 좀 필요해. 남편은 그 돈이 없을 것 같고 혹시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시댁 식구들한테 비밀로 하고 말이야.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도움이 되어드려야죠. 형님, 정말 힘내세요. 네? 고맙게도 동서는 자신이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면서 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약값이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신랑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이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이판사판이었죠.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면 또 얼마나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에 신경 그만 쓰라는 등 그런 소리 할지 뻔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경찰 공무원이라 대출은 쉽게 나왔죠. 비싼 약을 맞고 엄마가 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비는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침 미라처럼 바싹 마르셔서 말이죠. 오히려 그동안 많이 울어서인지 엄마의 임종 순간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고 그저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어요.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이 뼈만 남은 엄마의 손을 잡고 그저 엄마의 눈을 한없이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우리 엄마. 죽는 순간까지도 남편 걱정, 자식 걱정만 하는 우리 엄마. 저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오래오래 눈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제 행복을 기원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제 가슴에는 엄마가 남긴 유언 한마디가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수영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네 인생이란다. 네, 엄마,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제가 사는 모습을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웃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눈물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발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의 마지막 관속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엄마 없이 남동생과 살아가야 할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었죠. 저는 며칠을 그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 잠만 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정말 산 시체처럼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저를 걱정해서 먹으라고 할 때만 간신히 한 숟갈을 뜨고 또 누워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어 저는 남편과 아이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혼자 있으면 굶을 것 같다며 재수 씨도 산딸이 3달인가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가서 인사도 하고 좀 기운을 차려보면 안 되겠냐고 하도 부탁을 하길래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시댁 식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지만요. 아직도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둘째를 안 가진 것이 불만이신 건지 저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뭐 좀 드셔야죠. 동서가 제가 반가웠는지 벌떡 일어서서 부른 배를 안고
제게 먹을 것을 챙겨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동서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필 그것도 앞으로요. 동서는 배를 움켜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배가 119 불러줘요. 동서는 신음소리를 내며 땀을 뻘뻘 흘렸고 모두가 너무 놀라 혼비백산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만 집에 가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여가 지났을까? 갑자기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어요. 쾅쾅쾅쾅. 누군가 우리 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구세? 너 때문에 네가 악기를 달고 와서 우리 손주가 나가 죽어. 갑자기 달려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허우적대며 시어머니의 앙칼진 소나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왜?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더니 씩씩대며 놓으시더군요. 유산을 딴다. 김도사가 안 그래도 한동안 널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거늘. 다들 안쓰럽다고 기어이 불러서는 둘째가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기 유산했다고. 다 너 때문이다. 집안 말아먹으려나. 어머니는 그렇게 계속 아따구니를 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그 점쟁이 타령이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악기가 되어서 동서 아기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부모 잃은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는 너무나 괴로워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이렇게 모질고 자기 입장밖에 모를 수가 있는지, 할 말 못할 말 가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저는 더 이상 시모를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정이 떨어지고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와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희한하게도 무당 옷을 입고 점집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자꾸 자신이 입은 옷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부르다가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후 골똘히 생각에 잠겼죠. 왜 엄마가 무당 옷을 입고 있었을까? 혹시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저는 김도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입고 있던 무당옷이 김도사를 뜻하는 것 같아서였죠. 예약을 하고 점을 보러 간다고 핑계를 대서 저는 김도사를 만나러 갔어요. 김도사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 사주를 가지고 이혼을 고민한다고 했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시댁이 별나. 아주 특이해. 그래요? 어떻게 특이한데요?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이 내려가 애군이 씻겨. 아기요? 아기 없지. 딱 보니까 없구만. 아기 나올 거 아니면 이혼해. 올해 안에 아기를 낳아야지. 그게 아니면 살기 힘들어. 아, 저는 김도사가 뭔가 엉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아기 이야기를 하는 게 고정 레파토리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도사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경찰인지라 저는 혹시 이쪽에 기록이 있나 싶어 김도사의 신상을 찾아봤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김도사의 신상을 알아보니 세상에 김도사는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저는 김도사가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어떻게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기함하게 할지 고민했어요. 이혼은 당연히 할 거지만 감히 우리 엄마에게 아끼라고 한 그 노망난 인간을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복을 입고 어머니가 점집에 가셨을 때 들이닥치기로 했어요. 다른 경찰 친구에게도 그냥 옆에만 서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물론 제 명찰이나 이름은 가리고 저도 최대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주말에 김도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동서에게 연락해 아기가 그렇게 된 건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다행히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점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기의 운명이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넘어지는 바람에 괜히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미안하지만 혹시 어머니께서 다음에 김도사 만날 때 같이 가자고 떠보면서 언제 가시는지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둘째 주 토요일이라는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도사의 점집을 들이닥쳤어요.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김도사 앞에 앉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목소리 굵게 바꿔내면서 말했습니다. 김땡땡씨, 당신을 사기죄로 서로 연행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또? 나 감옥 잘 갔다 왔는데, 네? 형사님들이세요? 아이 참, 아줌마, 일단 나가요. 네? 나가 계세요. 이분 역술인 아닙니다. 역술인 사칭하는 사기꾼이에요. 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비틀거리며 일어서시더군요. 그동안 김도사의 말을 듣고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정했는데 사기꾼이라는 정체가 밝혀지니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도사에게 겁을 주고 어머니에게 김도사의 정체를 까발렸어요. 물론 제 직업을 이용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눈이 뒤집혀서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식의 어떤 복수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동안 점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한 점과 남편이 이를 방관했다는 점, 친정엄마가 아플 때 언해까진 모조리 말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것이 저라고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저히 엄마가 아플 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계속 떠올라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할까요? 정말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기억들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계속 점쟁이 타령을 할 수도 있는 시어머니가 싫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그런 어머님 말씀을 또 따라야 하는 저의 신세가 싫었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긋지긋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소송을 거쳐 힘들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가 꿈에서 저에게 무당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인데 어머니가 딸인 저를 지옥 같은 시댁에서 구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든 점이든 뭐든 너무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것도요. 이혼 후 건너 시댁 소식을 들으니 김도사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어머님은 다른 점집을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말한 대로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해를 입고 망연자실하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김도사가 사기꾼인 걸 알고도 또 다른 점쟁이에게 간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당하고도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지 그냥 평생 저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 나는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정말 기구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독자분들의 가정은 저와 달리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들의 행복을 빌어줘야 저에게도 다시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